자, 네, 강, 네,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정용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원고, 하고 오늘 강의하신 것을 참조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측면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든지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주장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의 뭐 사유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계산적인 사고 에 이제 근거해서 지금 전개가 되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언어가 이 연상 능력, 계산 능력을 넘어서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라는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고려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런 점은 아마도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뭐 이성적 비판과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팅의 논리적 변용성과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에 앞서서 우리가 선결 과제로서 인공지능이 윤리나 예술 등 가치와 연관된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은 아주 소중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뭐 찬반론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 뭐 기술 철학자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no와 또와 yes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초연한 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과 선생님의 주장이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구축될 그 알고리즘이 단순한 어떤 과거의 자료를 모으는 것을 넘어서서 자유평등 박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제가 좀 이제 동의할 수 없고 좀 뭔가 공감하기 어려운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큐범을 탑다운 뭐 굉장히 조그맣직한 걸로만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랄까 좀 더 완화된 규범도 있을 수 있고 열려있는 규범도 있을 수 있고 아까 EU의 그 집행위원회에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공정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간의 책임성, 뭐 여기 말씀도 안 하시면 투명성이라든지 인간 친환경성이라든지 굉장히 이게 어떤 실천 가능한 규범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규범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그게 우리를 기술을 발전 방향을 예단하거나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너무 이거 좀 거친 주장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것과 연관해서 인공지능 전문가 테크노크라트 윤리는 단순히 윤리조항을 법조문처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건강한 윤리의식을 발휘하여 최대한 자율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거의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네이버의 알고리즘 개입 내지 조작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지식이 자본가 어떤 권력가의 아, 생각 아니에요. 강 아, 교수님,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이 보이네. 그죠? 네. 자, 잠시, 잠시, 그,
강호순 교수,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린 들리죠? 그렇죠? 예. 예. 강호순 교수님, 그게 뭔가 끊어진 것 같이 봐요. 예. 잠시. 그 아주 비판적인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끊기네요. 뭐인가 AI가 알아챈 것 같아. 그죠? 아마, 제가 강수님 회복되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예, 저기, 아까 그, 아티피셜 모랄 에이전트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주체로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제하고 어제하고 글로벌 인재 포럼 했잖아요. 예. 그 전체 주제가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글로벌 인재 포럼을 이틀 동안 굉장히 크게 하던데, 그 기조연설을 이제 버클리 대학의 마이클 조단이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AI에 대한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세 개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간을 이미테이션한 AI라는 게 이제 고전적 가점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AI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AI를 주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다. 그런 식의 얘기고, 그 사람 주장은 결국은 오그멘테이션, 인텔리겐스를 오그멘테이션 하는 길하고, 그 다음에 인텔리겐스를 인프라스트럭처 만드는 방식,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AI를 인간이 지혜롭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지, AI를 주체로 상정하는 거는 아직 단계도 안 되고,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아직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앞서가는 방식이라서,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그래서 아까 IBM도 AI를 인텔리겐스, 오그멘티브 인텔리겐스로 보는 거잖아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컴퓨터라는 것은 인간의 뇌를 외장한 거고, 그럼으로 해서 인간의 인텔리겐스가 넓어지고,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인공지능을 최적화라고 말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 자체를 주체로 생각하는 편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 아니고 주체도 아닌데, 단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결국은 이 윤리적인 문제는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인공지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면에서 한다면, 결국은 선생님이 제 질문은 이런 것들인데요. 인공지능의 최적화라고 할 때는 결국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문제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왜 인공지능이 이런 판단을 했는가를 인공지능 자체가 설명할 수 있게끔 투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실질적인 문제이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사용자 교육. 결국은 아까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문제란 말이에요. 이 편향성의 문제라는 게. 그런 다음에 그건 결국 인간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인간이 알고리즘을 네이버처럼 뭔가 편향되게 만들어서 결과가 나오게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주입됐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거울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다는 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문제로 가는 게 맞지, 인공지능 자체를 하나의 에이전트로 생각하고 인공지능에 최적화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선생님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이렇게 여태까지 없었던 것들이 나오고 했을 때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논의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정우석 교수님. 예.
아, 역시 김경쌤 예리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당연히, 선생님, 우리 같이 오랫동안 연구, 이렇게, 포스트 휴먼학회 같이 듣고 했다시피 저는, 무슨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진다는 등 이런 얘기를, 그런 이야기는 그냥 그냥 영화 보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히랍 신화에 왜 신들이 왜 이래 하면서 그건 테스형 노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세상이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온갖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마치 전통적인 철학의 문제의 외피를 쓰고 우리한테 다가오면은 그러면은 철학자들이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기존의 철학적인 논쟁들을 인공지능이라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담론의 상당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좀 갈 길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의의가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얘들이 쫓아 나오고 근데 우리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이 상대를 대상화 많이 시켜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가 훨씬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이 공학하시는 분들하고 컴퓨터 얘기할 때마다 공학하시는 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말씀 이렇게 하세요. 컴퓨터 이놈이 말이야. 컴퓨터 이 녀석이 이러면서 컴퓨터를 마치 하나의 주체처럼 이렇게 얘기를 시키는데 컴퓨터가 무슨 주체가 되겠습니까? 그냥 연장이죠. 연장들 중에 뭐라 그럴까? 그냥 그죠? 스마트한 연장. 예, 연장이죠. 연장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넓게 쓰면서도 굳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정확히 디파인 안 한 채로 자꾸 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좀 주체화 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들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김기용 쌤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다음에 제 표현에서 마치 혹시라도 인공지능을 주체처럼 다룰 것처럼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그거는 충분히 다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리 문제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앞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건가를 대비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멋진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시다가 끊어졌는데 제가 저는 이제 법률과 윤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법률은요, 그러니까 법률과 윤리 제가 이해하는 방식이 법률과 윤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은 강제성입니다. 윤리는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해라, 안 해, 팬다. 이렇게 나가면 처벌이죠. 바로 처벌로 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법률이 해야 되는 역할을 윤리에다가 와가지고 윤리를 법률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윤리는 어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윤리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화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윤리를 어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윤리 규범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법률은 그야말로 최소화시켜놓고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되죠. 법률이 윤리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도덕행위자, 인공지능 이제 활용의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활용하면서 진짜 인공지능 개발자들한테 조심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바둑. 저는 뭐 바둑을 잘은 못 둬서 그렇지 모르지만, 바둑은 그냥 하나의 그 지적 계입니다. 그죠? 뭐 바둑에서 지고 이긴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한국 교수님 열심히 바둑 두셨던데 죄송합니다. 근데 콤파스 돌려가지고 콤파스 돌릴 건지 말 건지 이거 시민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잡아 돌려가지고 야 콤파스가 니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집어넣고 판사가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는데 콤파스가 이렇게 나왔어? 이러면서 판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집어넣을까 안 집어넣을까를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판사는 콤파스를 돌려보고 그때 판사는 다시 진짜로 집어넣을까 안 집어넣을까에 대한 최종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져야 되죠. 우리가 베버가 얘기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현대사회가 되면서 점점점 뭔가 하면은 관료제에다가 조직에다가 책임을 위탁시켜 놓고 사람들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명거리도 됩니다. 변명거리도 됩니다. 인공지능을 했건 어쨌건 그러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스스로 책임으로부터 결코 인공지능에게 위임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정책 책임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도움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채팅에 올라온 거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이제 먼저 우리 정용덕 총장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대신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아주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신중섭 교수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즉 인공지능화 혹은 시대를 하나의 점적인 현상이나 실제로 보는 시각보다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동태적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도 진짜 전적으로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절충 혹은 조정의 시간이 길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예, 제가 정 교수님이 걱정하는 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에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은 철학자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면 안 됩니다. 어떤 결론을 막 빨리 내고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하버마지안들은 그 합의를 위해 가지고 시간 제한도 없이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 제한 조건을 걸죠. 모든 사안을 다 합의하자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정의의 두 가지 문제, 헌법의 핵심 문제, 이것만 얘기하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뺀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시키겠다. 여기 아무나 다 들어와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제한시키죠. 우리 지금서 윤리학 어떤 규범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도요.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객관적 진리에서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롤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feasibility, 실현 가능성들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오늘 내일 가가지고 내일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게 오판이었어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다시 이제 바꿔나가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은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수결조차도 안 된다면은 일단은 정책 책임자들이 자기 책임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 자기 책임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라는 이제 공적인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인공지능에 뭐 이렇게 위임시키고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맞춰보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인문학 특히 철학자이면서도 통념과는 달리 IT 등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아이고 너무 명구스럽습니다. 활용도 엄청 잘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의견은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내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이 대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인간 자신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경영학 하시는 분들, 이제 스테이크 홀더들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누가 스테이크 홀더인가? 이것도 이제 논란거리는 되지만은 최소한 스테이크 홀더들,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어떤 담론에 들어와야 되겠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를 처음부터 배제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정 교수님은, 예, 우리 다음에는, 우리 총장님 그 마이크 잘 돼가지고 아주 육성으로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예. 이창원 선생님께서 논리적 변용성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논리적 변용성은 logical malleability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아날로그 정보들은 이게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전축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축에 그 LP판을 돌리자면은 LP 플레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옛날에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자면은 영상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책대로 우리 텍스트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각각이 서로 다른 매체들, 다른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얘들끼리 안 섞입니다. 책에 있는 정보 악보하고 그 다음에 이 LP판하고 다 같이 음악을 담고 있지만은 얘들은 전혀 이질적이죠. 그래서 얘들은 정보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는 노래가 디지털로 되어 있으면 이놈은 언제든지 악보로 다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놈은 서로 변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정보들은 그 정보의 매체들이 전적으로 서로 다르다. 얘들은 서로 그래서 음악을 듣자면은 LP판을 사와야 되고 근데 지금 그 스티브 잡스가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로. 이게 바로 가능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정보가 모든 정보를 0과 1로 치환시켜가지고 음악이든 텍스트건 이미지건 영상이건 그래서 논리적 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다 집어넣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저보다 또 공학하시는 분들은 더 다르게 설명하시겠지만 이런 정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물론 그 AI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그 도구로서 이 개발되고 뭐 또 끝까지 도구성을 가질 것이다. 가져야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은 하지만은 옛날에 이제 우리 손발 수족 같은 이런 도구하고 이건 이제 두뇌 역할 하는 도구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이제 딥러닝을 해서 자기 스스로를 또 성찰하고 또 교정도 하고 또 학습도 하고 이렇게 아직 그게 확정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식으로 예측을 우리가 할 때 이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기에 인간과 같은 주체성을 갖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 나치나 병이 같은 이런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반성도 하고 성찰하고
모니터링해서 또 오류를 교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 인간 에이전트라고 할 때 그럼 그런 자기 성찰적인 행동 이외에 다른 무엇을 에이전트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단순한 아까 이제 우리 김기범 교수님 이야기하고는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이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지 않느냐. 거기 왜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이 예. 굳이 또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싶었던 그, 그 의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가 뭔가 좀 알아가지고, 우리 왜, 누군가한테 심부름 시킬 때, 뭐 좀 알아서 해주면 좋을 텐데, 자꾸 귀찮게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계산도 알아서 좀 척척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아서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심지어 이 프로그램을 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스스로 짜는 인공지능, 이런 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가령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인간의 어떤 지성적 활동을 100으로 준다면은요.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능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0.3% 정도 수준 되지 않을까? 뭐 비교를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 어떤 계기에서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적 활동을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는 부분이. 근데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본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활동하고는 많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흉내 내는 거죠. 그 이제 카이스트의 그 로봇 우리나라 뭐 로봇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오준호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얘들이 그냥 우리를 그냥 따라하는 거다. 따라하는 건데 그걸 겉으로 보면은 마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앵무새가 우리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앵무새가 우리 말을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니면은 저기 그 우리가 왜 산에 가서 야호라고 했을 때 반 그 에코 이 음향이 돌아왔을 때 저 어릴 때는 제가 저 산속에 누가 사람이 사는 모양이구나 내 말 화가네 저 어떻게 이렇게 잘 근데 뭔가 분명히 어떤 그림자적인 따라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인간의 어떤 우리가 지성이라고 하는 영역하고는 더 많은 설명이 돼야 돼. 근본적으로. 예. 제가 이제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면 제가 이제 본질주의자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정명의 부담을 엄청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양적으로 한원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예.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 교수님의 말씀은, 예, 근데 AI는, 예. 결코 그 세만티컬 존재는 못 된다. 이런 이야기네. 예, 왜 그 친구가 왜 중국 방해를 해서 그렇게 한 거지. 신텍티컬한 존재는 되지만은, 맞습니다. 세만티컬 존재는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 의문은, 얼마 전에 죽은 그 스티븐 호킹 있잖아요. 영국에. 이거 불장난 하지 마라. 불장난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내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딥러닝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 해도 신택틱한 존재뿐이
안 된다, 이 말할 수 있을까? 그게 난좀 저는, 의문이 든다고.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언어를 번역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언어를 번역하면은요, 그 A자를 선생님이 이해하시는 방식은 그 A자 모형을 가지고 이해하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이 A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거 아무 필요 없고, A자가 언제나 거기에 동일하게 나타나면은 이게 흉과 같은 생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흉이 어, 왜 필연성이란 뭐냐? 음, 필연성,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둘 간에 어떤 부정할 수 있는 내재적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범주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음, 흉이 이야기했던 필연성은 뭔가 하면은 항상 그냥 경험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까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연적인 정보가 계속 축적되면은 그게 마치 우리는 필연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학하는 분들이 무슨 이렇게 이 인공지능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이렇게 이를테면 ontological commitment, 그 존재론적인 어떤 그 자기가 어떤 그 입장을 탁 집어넣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실용적인 것이고 이렇게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학을 통해 가지고, 공학은 또 어떤 의미에서 이제 펀딩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공학하는 사람 좀 제가 이렇게 너무 언어적으로 풀어버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들이 상품 개발해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유비적인 어법들을 우리는 굉장히 본질주의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철학자들. 저기 음, 예,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 문제를 좀 예, 확장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 그 논리적 변형성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하고 제가 관심 있는 게 지금 빅히스토리에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거든요. 음, 그러면 그 기계 인간화하고 인간의 기계화 이 두 양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문제를 기계 인간화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역으로 해서 인간이 기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 아날로그적인 것은 호환이 불가능해요.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면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도 디지털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정보고 모든 것을 정보화할 수 있다면은 인간 자체도 디지털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보화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포스트 휴먼의 문제거든요. 이 음, 차원에 가게 되면 결국 인간과 기계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모든 건 다 정보고 모든 건 다 알고리즘이고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논리적 변형성대로 가버린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화할 수 있다 했을 때 모든 정보가 다 호환된다 했을 때는 결국 인간과 기계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단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지금 의미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윤리 얘기를 하는데 우주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아까 처음에 본다면. 처음에 질문하고는 좀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은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마지막 지점에 가면 결국은 저는 이 정보적 전환, 인포메이셔널 턴, 예? 플로리디처럼 이런 식의 뭔가 다른 차원의 얘기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계의 인간화 더불어 인간의 기계화라는 양측면이 지금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계론적 사고, 유기체론적 사고, 그 이제 이 둘을 아주 그 엄청나게 이제 엄청나게 구별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간이 그 유기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자꾸만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어떻게 보면은 philosophical speculation, 철학적 사변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 철학적 사변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 이놈을 갖다가 인공지능에다가 팍 집어넣는 순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는 철학적 사변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철학적인 어떤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자기 자신의 연구 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하고 이 각각의 독자적인 영역들을 존중해 주면서 여기에서 또 이제 또 다르게 융합하게 되고 융합해야 되고 이런 것이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변들을 여기 막 끌고 가는 건 되게 걱정스럽죠. 예.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2018년도에 로봇 시민권 유럽에서는 로봇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대더라. 막 이런 게 연합뉴스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로봇을 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그래서 로봇의 인격성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유럽 표현에서 화면 제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긴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 제가 기억나는 법률 제목은 Civil Law on Robotics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연합뉴스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이놈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로봇 시민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봇에 대한 무슨 온갖 이야기들을 로봇을 시민으로 인정했다 이러면서 막 구라를 풀었거든요. 이걸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정확히 의역을 하면은 로보틱스는 요거는 로봇 제작이죠. 로봇 제작 로봇을 만드는 공학이죠. 로봇을 만드는 공학에 대한 이거를 갖다가 시민법이라고 옮긴 것도 이거 웃기는 겁니다. 이건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제작할 때 지켜야 되는 법률들입니다. 너네들이 로봇을 만들 때는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때는 이런 규칙들을 지켜야 돼 하고 발표한 거를 갖다가 조문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로봇 시민법이라고 해가지고는 옮겨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일부 사람들이 야 펄슨이 뭐냐 도대체 로봇격이 뭐냐 이 사람 법인격이 뭐냐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걸 또 가지고 가가지고요 운전면허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운전면허증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정말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죠. 이건 유럽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은 그래서 유럽의 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자율주행차 자동차한테 운전면허증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학술대회를 한번 해봐야 되나? 정말 옛날에 왜 유행하던 오뎅이 되고 오뎅이 이제 덴뿌라가 되는 이런 정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어떤 주체성, 인공지능의 에이전트성, 회의자성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논의할 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철학적 사변으로 하자, 철학적 논쟁으로 하자. 이거를 갖다가 마치 인공지능 정책하고 관련된 이야기들로 끌고 오지 말자. 인공지능 정책할 때는 아주 엔지니어링 쪽에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좀 논의를 왜 마이클 월츠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영역들을 막 섞어 놓으면은 이건 안 되겠다. 정치 영역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영역은 경제적인 분야로 하고 또 이렇게 좀 구별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좀,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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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창환 선생님, 예, 범용 아이디, 예. 이창환 선생님, 예. 이창환 선생님, 이제, 선생님, 이창환 선생님 말씀하시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냥, 예. 음성했거든요? 예, 예. 범용 AI에 대해 가지고는 하도 말이 많아서, 그냥, 범용이 단일한 기능 말고 두 가지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AI는 가능하겠다. 그걸 이제 범용이라고 한다면, 예,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만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파고가 바둑 말고 다른 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 그 원래의 파랍한 기능 말고 다른 기능도 조금 더 할 수 있고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겠죠. 근데 마치 얘가 무슨 인간처럼 움직인다. 이거는 제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는 그것도 너무 만용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고민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듣고 AI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